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방송 얼굴을 갖다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그동안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6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내주에는 900명, 1000명 선으로 확산 넓은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술경영 포럼 정치총회를 개최한 후에 12월 연말에 되었으나 오늘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만 한편은 지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모두 무탈하시고 배고 없으십시오.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십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 오신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발전하고 또 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최첨단 과학 기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 데 여기 전문가 계시는데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습니다만 뭐 되게 한 10년이 걸린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10개월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삼상 시험까지 다 거치고 지금 이제 곧 10일인가 1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FDA가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의학적 성취를 달성했고 이러다가 암 정도를 활용한다고 하니 또 한 번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진화하는 연국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없는 마지막 기술 경영 포럼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를 국내 최고의 정명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2회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아총 경기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연합회 이태식 부회장께서 위험을 함께 분담해서 아총 경기지역연합회 공동으로 개최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기계 맞아주신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고 유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은 한 시쯤 오신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회원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예방수칙 각별히 이제 신경을 쓰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남은 일들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1년 내년에는 이제 그 백신이 접종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마스크 쓰고 생활한다는 건 참 불편합니다. 제가 사실 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등산을 하면은요 숨이 너무 가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마스크 안 쓰고도 숨이 가쁜 판에 근데 이걸 또 벗으면은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이 마주치면서 또 그 사람들 신경을 갖다 거스리게 건드리게 될 것 같아서 할 소리 쓰고 이제 올라갈 때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사가 심한 곳, 오르막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안 가고 서울 대공원 둘레길 같은데 거기는 참 완만합니다.
거기를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스크를 갖다가 벗어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대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내년에 소띠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가 우직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참 우리 인류에 정말로 좋은 일을 갖다 많이 우리 인류한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이지요. 그런 소띠니까 또 대단히 많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띠의 백신이 이제 다 접종이 되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서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인 우리 이태식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네, 과천 경기지회연합회 이태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역연합회가 13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총괄하는 지역연합회고요. 13개의 지역연합회가 있는데 그중에 총회장으로 제가 선거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지니어 연합회하고 또 경기관총이 이런 행사들을 같이 조인하면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서 좋은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김동주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모임들이 자제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50명 이하로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뜻깊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저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환갑잔치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또 동료 후배님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팬데믹의 과학 연재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현숙 회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학과 석사를 취득하신 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수많은 최고 저널지에 논문을 발표하셨고 특허도 10여 종의 특허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과학 지식 나눔 관련해서 대중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10월에 카우세단과 함께한 지식 나눔 영상은 지난 10월 달에 130만 뷰가 유튜브에서 조회가 된 아주 유명한 지금 강연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소개받은 이현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원래 수락할 때는 이제 이렇게 600명씩 확진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서 모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아져서 걱정했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방역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팬데믹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앞에 다시 들어가면은 제가 이 표지를 이렇게 재밌는 만화로 했는데 이 만화는요 사실 4년 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 자문단 회의에서 미래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걸 이렇게 워킹 그룹이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웹툰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미래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현재 팬데믹에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셀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 가서 케어받고 누구 전문가한테 그러기 전에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AI 로봇이 집에 있어서 셀스케어를 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회적 비용 같은 것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릴 그 새로운 문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좀 가벼운 만화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팬데믹은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100년 만에 찾아왔는데 제가 읽은 책들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도 실제로 팬데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1914년부터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그 일제 치하에서 사실 조선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위생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런 데서 불만이 되게 많이 쌓였고 그게 3.1운동에서 들불 번지듯이 퍼져나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염병이 생각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지난 팬데믹을 겪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고요. 저도 상상도 못한 최초의 이제 팬데믹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항상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과학적으로 극복을 해왔거든요. 이번 거는 사실 놓친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놓친 케이스라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엔지니어 협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만화가 이정문 씨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65년에 그린 만화를 봤는데 서기 2000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한 81년생이셨으니까 젊은 이정문 선생님이 그린 만화를 보면 지금 다 실현돼 있어요. 뭐 태양열주택, 컴퓨터 도움으로 뭐 숙제하고 전기자동차,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달나라 가구요, 인간 공부도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신문 다 있고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상상한 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게 과학이고 기술이고 공학이고 그렇구나라는 걸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워낙이 잘 맞추시는 분이니까 2019년에 공학 한림원에서 2050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똑같은 이정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그닥 큰 감동을 주진 못해요. 어쩌면 상상이라는 거 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1965년에 비해서는 상상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젊은 문화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왼쪽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공감의 아이콘 아미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 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걸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고요. 오른쪽은 영화인데요. 작년에 기획이 돼서 올해 방영됐던 SF A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이나 기술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이윤정 감독의 우주인 조안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미세먼지를 주제로 했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를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미 젊은 문화인들은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어떤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항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류 세대와 상류 이제 그룹과 계급과 그것을 전혀 접근할 수조차 없는 N 세대, N 계급의 갈등, 근데 그 둘 사이의 우정 이런 거를 그린 영화였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현재 어쩌면 벌어지고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각 같은 것이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제가 강연을 하러 다닌 이유가 그건데 사실 이제 연구실에서 있고 뭐 학교에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과학자라면은 사실 또 생명과학자라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팬데믹에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런 세계적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과학력만이 극복할 수 있는데 초반에 뭐 2월달, 3월달에 얘기되던 것들은 뭐 그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진짜로 과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식 나눔을 먼저 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길을 찾아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강연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던데요. 실제로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데이터, 우리 진실만이 이제 길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몇 가지는 좀 팩트 체크도 하고 근거 없는 불안 같은 것도 없어야 되지만 또 근거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방심해서도 안 되는 그런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다시 본 건데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데이터를 다 누적을 해서 내일 이걸 새롭게 발표를 하는데 글로벌 케이스가 6,700만으로 벌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가 가장 많아요. 미국이 가장 탑에 있고 우리나라 저 밑에 있긴 한데 실제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 중엔 대만도 있어요. 한 781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인구도 우리보다 작긴 하지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글로벌 데스도 보면 엄청나죠. 이것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K-방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새 그 K-방역의 K가 일종의 밈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뭐가 게다가 잘 안 되면 다 KTV다, 뭐 K 뭐다 이렇게 붙인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거리두기만 하라고 하니까 피로한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될지도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이트에 존스 홉킨스의 우리나라 걸 가졌어요. 제가 처음에는 질병관리청에 표지를 했다가 아예 비교해서 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걸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8,161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 글로벌 케이스하고 달리 우리는 이렇게 유행이 세 번째 타고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3월 달에 엄청나게 대구에서 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좀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의 확산 추세는 지겨우시겠지만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견된 상황이냐면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리두기밖에 답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거리두기로 종식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생각이죠.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잠재워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이제 뭐 긴급 승인이 나긴 했지만 접종이 이제 영국에서 어제 이제 백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는 뭐였냐면 결국은 추적하고 테스트해서 진단한 다음에 빨리 치료하는 것. 그래서 3T가 이제 코로나 방역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었을 때 이게 중국 바이러스냐 아니냐 되게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발원된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는 아마도 각지에서 2015년에 처음 발견됐던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매개동물, 천상갑일지도 모르는 매개동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 동안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으로 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논문으로 나온 적이 없고요. 실제로는 논문은 아니고 데이터는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저널에서 4개 정도의 페이퍼가 났는데 어떻게 재조합됐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자연에서 인수 공통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실은 이유는 뭐냐면 양상이 보면 처음에 중국 내륙에서 확산한 다음에 순절에 대이동에 되게 많이 퍼졌어요. 이태리까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로 퍼집니다.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 퍼져요. 정확하게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이동하는지 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뉴질랜드처럼 봉쇄령을 내리지 않는 한은 이건 당연히
치료제와 백신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컨트롤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처음부터 이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식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할 테니 잘 견디고 따라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 지도자로서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누가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국민은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통하고 좀 끌고 가려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가는 건데 우리는 사망자를 줄이고 중환자를 관리하는 거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통해서 확진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했던 건 사실 이때예요. 그냥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길어지는 때는 그 동선 공개가 도움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렇게 암호화된 그 동선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디서 창궐하고 있는지를 놓고 통계 물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학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새로 그 연구자들이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좀 코로나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동선 공개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감염자도 저는 좀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겁니다. 미지의 호흡기 감염병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건데요. 이 당구장 게임이에요. 이게 사람의 숫자는 똑같이 왼쪽은 소셜 디스턴싱이 없는 거, 오른쪽은 있는 건데요. 빨간 거는 이제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그 사망자인데 보면 거리두기를 하면 당연히 확산의 속도는 느려지죠. 자, 근데 감염된다면 파란색으로 나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죽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창궐했다가 결국은 극복이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는 역병의 이제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겁니다. 길게 가면서 사망자는 줄이고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밑으로 내려서 그리고 이제 감당하자는 거죠. 그리고는 점차 결국은 항체들이 생기면 사회가 방역이 될 거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느 날은 끝나요. 똑같은 바이러스라면. 근데 이제 또 변종이 생기죠. 독감처럼. 또 나오고 하니까 매해 독감 백신 맞듯이 코로나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튼 이게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을 때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오래 갑니다. 그동안 많은 걸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이 소위 염기 서열 분석을 다 했어요. 중국에서 한 겁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 염기 서열 결정을 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다 봤는데 10개 m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이렇게 스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알자마자 뭘 할 수 있냐면은 소위 이제 시퀀스를 아니까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질본이 소위 서울협회라는 데서 그 몇 개 그 회사들을 불러서 메르스 때 사용했던 키트를 활용해서 이 핵산의 염기 서열을 공개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프라이머로 만들어서 이렇게 RT-PCR 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그 진단 키트를 만들었죠. 이것까지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빨리 하는데 왜냐면 빨리 진단을 하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격리를 해놓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거죠. 혹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안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하고 테스트가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호흡기 그 바이러스는 이렇게 레이저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상기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빼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RT-PCR이라는 거는 조금만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거를 이 핵산 증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훅 올라가죠. 그 민감도가 높으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아픈데 예를 들어 한 4일 전에 확진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옮았어요. 옮았으면은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이 RT-PCR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특히 무증상 감염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결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WHO가 표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진단 시스템인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증폭을 하기 때문에 false positive 위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걸렸는데 이게 뭐 오염이 되거나 해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사건이 있었죠. 뭐 롯데월드 갔다 온 고등학생이 사실은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해서 본인이 좀 많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도 있었고 완치자인데 다시 해도 또 나오니까 나가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런 일들을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인데요.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우리 항원항체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항원항체 검사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처음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을 하니까 항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면 그 항체와 이 바이러스 항원 간의 이 상호작용은 굉장히 특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샌드위치 방법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됐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어요. 항체는 바로 나왔었고 2월 달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 이메일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제 과학자 그룹한테 항체 만들었고 바이러스 핵산 시퀀싱 다 했고 그다음에 항원도 다 만들었는데 뭐든지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시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탑 사이언티스트들은 이거 처음에 정보 공개 다 한 다음에 같이 뭔가를 극복하자는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원항체 반응은 15분 만에 알 수 있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반응했다가 아팠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때 한 걸린 다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부터 가장 빠르게는 10일, 14일 이때부터 항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는 항원항체 반응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RT-PCR을 쓰는 건데 항원항체 반응의 이점은 매우 싸고 15분 만에 결정이 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아니었어도 어쨌든 이렇게 걸려있는지 아닌지 사람들을 분류해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격리에 우선을 뒀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어떤 집단을 한꺼번에 매주 검사하는 거예요. 기숙사 한꺼번에 매주 항원항체 반응 검사를 해서 있으면 빨리 이 더 정밀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그 집단만 아니면 그 사람만 2주 동안 격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물어보고 누구 만났는지 해서 하는 거로는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이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어저께 어나운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어떤 게 생겼냐면 진단에서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센트럴라이즈된 랩에서만 하는 거, 시젠, 솔젠 이런 데서 하는 거로 속도가 감당이 다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공항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영화관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어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원합니다.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거 원하죠. 그걸 이제 센트럴라이즈하고 대비해서 제가 홈 테스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홈 테스팅은 뭐냐면 빨리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적어도 작은 기계, 엄청나게 큰 기계가 아니라요. 그냥 무슨 공기청정기 정도 되는 그 정도 기계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홈 테스팅에 대한 기술 개발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3월 달부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K방역의 진단이 되게 잘 된다고 해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진단 법이 되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약을 잘 만들고 정확하다는 건데 실제로 뭐냐면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센트럴라이즈해서 근데 이제 지자체가 잘 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뭐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홈 테스팅을 좀 개발할 거야라는 게 좀 심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과학을 좀 알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신 진단 키트처럼 한 번에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민감도를 가장 원하느냐, 정확도를 가장 원하느냐,
빠르고 신속하게 격리하는 걸 원하느냐, 이 세 개의 이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노벨 화학상이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한 사람들한테 주어졌고요. 노벨 화학상은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크리스퍼에 주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예견되어 있었던 상인데요. 한 7년 전서부터. 근데 특히 뭐냐면 이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쌉니다. 2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그래서 이제 그게 공익에 기여를 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벨상 감이 되는 건데 어쩌면은 이걸 목표로 막 더 열심히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RNA가 들어오면 이게 원래 박테리아들이 그 자기한테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잘라내려고 개발한 그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에요. 크리스퍼가. 그걸 활용해서 사람의 유전자, 마우스의 유전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편집하는 기술이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복잡하니까 뭐냐면 증폭을 등온에서 해요. PCR이 아니라 똑같은 이제 한 42도에서 그런 다음에 이 크리스퍼 그 RNA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양성인지 아닌지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그 미국의 보스턴의 브로드 인스티튜트, 하버드하고 MIT 그 공동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UC 버클리의 제니퍼 두드나가 있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성이면 두 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홈 테스팅으로서는 가장 좋은 민감하기도 하고 기술인데 이거를 개발시키느라고 사실 UC 버클리나 매사추세츠 주 같은 데서는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매일 검사를 할 수도 있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들 어쨌든 과학기술 개발에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확진자 접촉자만 한 게 아니라 아무나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름도 좋아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브로드에서 만든 거는 셜록이고요. 이거 사실 노벨상 그 경주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땡짱이 그 노벨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은 거죠. 크리스퍼에서. 그래서 빠졌는데 UC 버클리의 제니퍼 두드나가 관계했던 디텍터 이렇게 이제 탐정처럼 찾아낸다는 거죠. 디텍터가 30분 만에 진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셜록이 1시간 걸려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RT-PCR의 진단법 즉 WHO 거는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텍터나 셜록은 홈 테스팅 키트로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타일랜드 같은 데는 그냥 임상시험으로 무료로 다 공급을 해서 지금은 이게 타일랜드에서는 이 셜록이 기본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하고 뉴욕 주하고 캘리포니아 다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지난 10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역시 팬데믹은 과학이 극복하려고 되게 애를 쓴 거고 그런 진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 나눔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안전하다고 우리가 그냥 일상만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인류의 재난이니까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과학 선진으로서 해야 된다는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방법들이 되게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재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저 같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협업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래서 그걸 걸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과학, 문학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젠간 우리도 좀 들여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치료로 가면은 진단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고 우리 진단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민감한 RT-PCR도 좋지만 그와 병행해서 항원항체 방법 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홈 테스팅의 다른 방법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테스트해내면 어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를 가는데 좀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홈 테스팅에서 모바일 폰으로 그냥 결과 보내면 되잖아요. 문진하듯이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치료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항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선천적 면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아프다 낫는 사람들이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한 76%가 무증상이거든요. 경증이거나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지죠. 그때 후천적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싸워서
열도 나고 염증도 나고 그러는데 일부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완치자의 혈장이라는 건 완치자 혈액 안에서 피를 뽑으면 면역세포들이 나오는데 그 혈장 안에 이 항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나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의 혈장이 지금 이제 그 치료제로 쓰이는 거죠. 이 완치자 혈장 가지고 항체 정보가 있으면 뭐냐면 어떤 부분이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부분은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모두 다 넣어서 소위 간단한 AI 기술을 접목을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화항체 치료제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항체 부위 그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완치자 혈액이나 아니면 그 감염자 혈액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제 컨소시엄에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훌륭하게 돼 있어가지고 스태프가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 2시간 동안 그 각 감염자들 이렇게 다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걸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그래가지고 국가가 다 치료를 해줬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 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한 거라서 어찌 보면은 이 팬데믹 겪으면서 되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학력은 올라갔는데 그만큼 쫓아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스템, 공공 연구에 있어서 필요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트럼프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 한 18명을 감염을 시켰고요. 그랬는데 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도 다 하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주 건강하고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의 트리트먼트를 치료를 보면 되시는데요. 3개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맞았었던 거는 렘디시비어라는 바이러스 합성이 안 되도록 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리제너론사가 만드는 중화항체 칵테일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덱사메타손을 맞았는데 이 중에서 덱사메타손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던 염증 치료제니까 값도 싸고 잘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렘디시비어는 FDA가 금방 허가했던 바이러스 억제제고 리제너론 거는 임상 3상 중이었는데 썼어요. 모노클로널 단일 항체 칵테일인데 이 3개를 다 맞았어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의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정밀의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완벽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감염자가 이 정도의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퍼지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중요하신 분들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처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속인 게 상당히 많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 중에서는요, 사실 허락된 건 별로 없지만 2가지가 지금 잘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가장 획기적인 게 사실 이 리제너론사처럼 이 중화항체예요. 그러니까 마치 몸속에서 몸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뭐 백신이 작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 중화항체 완치자 혈장에서 나왔던 회사가 만든 것이든 그런 걸 했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니까 가장 좋은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다음에는 중화 효소를 억제하는 렘디시비어가 좋은 건데 이 렘디시비어는 코로나19로 개발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중단됐던 임상시험을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재개한 약물 재창출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약이 지금 가장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중화항체입니다. FDA가 긴급 승인을 했는데 일라일리사가 바말라비닙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페이스 디스플레이로 만든 거고 이거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CMO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를 FDA 승인 나자마자 바로 계약했어요. 이게 한 3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제너론사가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맞았던 약인데 같은 방식인데 얘는 이제 세포배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지금 긴급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지금 경증에서 중증으로 못 가게 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만, 즉 미약하게만 앓고 넘어갈 수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왜냐면 미약하게 앓았다는 건 항체가 생기니까 다시 안 걸리니까요. 근데 중증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중증으로 누가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디시비어가 이제 그 세 번째 약인데, 렘디시비어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투약의 시기하고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서 이미 염증 다 나고 있을 때 렘디시비어는 별로 소용이 없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막 합성되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렘디시비어는 이것도 굉장히 긴급 승인된 거예요.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그리고 이거 아주 싸면서 좋은 약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염증 치료제죠. 아주 오랫동안 염증 치료에 쓰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약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 약이 이게 딱 특효약이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얼어 있는 거고, 그 약들이 사실은 비싸요. 일라이밀리 거나 그 리제너론 거나 사실 중화항체라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완치자 혈장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한국적 제약업계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니까 싸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의 세포학을 좀 아시면 좀 불안감이 좀 덜어지실까봐 가져왔는데, 분자생물학자인 저나 앉아 계신 존경하 없는 우리 조한규 선생님만 좋아할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 RNA 바이러스고요. 이 구조가 이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라고 이름 지어진 이것에 대한 이제 아주 미세한 그 구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일한 거예요. 지난 10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이 과학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증폭을 하니까요. 관건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들어온 다음에 증폭을 못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들어온 거를 이제 딱 막는 거가 이제 중화항체입니다. 이제 저런 거에 이제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감염 공료를 알면은 타겟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뉴스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완치자가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진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 백신은 4개월 밖에 안 간다더라. 근데 4개월 밖에가 아니라 4개월 이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4개월이면 충분히 보완하는 거죠. 또 맞으면은 사실은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이터는 이제 보도에는 안 나왔지만 아주 소량의 항체만 있어도 실제로는 방어를 잘 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사스 걸렸던 사람이 다시 코로나를 안 걸린다는, 사스가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역의 세계가요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너무 불안한 거로는 좀 별로 이렇게 극복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알게 됐는데 되게 영리하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요 이렇게 당으로 다 쌓여 있는데 얘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항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여기 분자적인 이렇게 구조, 그 상호작용을 좀 방해합니다. 그리고 초저온 현미경 구조도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노출을 시켜서 백신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항체, 중화항체 치료제도 잘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되게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제는 몇 개 안 돼요. 이제 란셋에 나온 거 보면은 대증요법까지 포함해서 500개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치료인지 AI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뉴욕타임스에서 공개한, 뉴욕타임스는 이거 매일매일 걸러가지고 그 가짜 뉴스 다 빼고 진짜 뉴스만 싫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거에 의하면 이거 미국 내 데이터니까 유럽에서 승인된 거 빼고요. FDA가 허가한 약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렘디시비어.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긴급 승인한 게 아까 일라일리하고 리제너론사의 중화항체가 있어서 지금까지 3개의 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짜도 많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되게 빈약한 성적표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백신 개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4, 5월 이때는 영국이 선언한 거는 어제부터 백신 맞추기 시작해서 안전한 부활절 휴가, 그게 이제 영국의 지금 보건당국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4월 달까지 전 국민을 모두 다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백신 거부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백신 거부 운동은 실제로는 좀 과학적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이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흉내내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항체라는 거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요, 어느 부분이 바깥에 이제 면역세포의 표면에 꽂혀요. 그럼 그거를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종국에는 뭐냐면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는 다 죽여놨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걸 기억하는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백신 맞고 몇십 년이 흘러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제너의 백신 발견 이후에 인류가 백신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그 종식시킨 바이러스는 혹시 아십니까? 예, 마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실제로 가끔씩 백신 맞으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천연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이 뭐 안 듣는다더라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실제로는 4개월이나 가면 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계절성 독감 정도로 1년에 한 번씩만 맞고 창고라는 때만 피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지금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비관적이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학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해결은 안 돼 있습니다. 백신 얘기를 드리자면 백신의 제조 방법은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바이러스를 죽여서 접종하는 거, 아니면 단백질만 발현시켜가지고 일부만, 그래서 염증 없애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과학자들이 mRNA로도 백신을 만들 수 있고 DNA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그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좀 안전한 거, 거기에 이제 핵실을 태워서 보내는 그런 거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역사상 지금 최초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mRNA 백신, 핵산 백신, 이게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사용된 적이 없었는데 팬데믹이라서 이게 사용이 된 거고요. 그것도 8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까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이제 일부의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과학자들은 워낙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얘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아니면 홍역이나 이런 데 써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 면역계는 어떻게 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되게 주목해서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 FDA나 이제 유럽의 EUA가 보는 방법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에 따르면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백신 종주국인 만큼 그 회사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모든 걸 다 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더 빨리 긴급 승인을 한 거고요. 미국은 어떠냐면 회사 데이터 플러스 임상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더 늦는 거죠, 긴급 승인이.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고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팬데믹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고 임상 시험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10개월 만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안전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페이퍼는 그보다 더 완전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접종이 시작된 다음부터 5년도 역시 임상시험의 4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임상 3상, 4상 다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한 100만 명 했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뭐 100만 명 중에는 안 나왔어도 1000만 명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백신은 사회를 안전하게 할 거고 99.5%의 사람들한테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이. 그래서 그 스테이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으로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런 뭐 10년씩 걸리고 15년씩 걸리는 임상시험에 비해서 정말로 빠르게 한 건데, 빠르게 했다고 해가지고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데이터를 솔직하게 얘기 안 했다라고 다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70%냐 90%냐 이래가지고 다시 임상시험이 들어가 있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할 만하다고 보이는데요.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이 그렇게 많은 임상시험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전 두 개로 보는데, 하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백신의 패권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양과 중국 이거에서.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냐면 좀 사람들이 많이 착각했는데 백신은 자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백신 확보나 선구매 노력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걸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이제 발표난 거는 또 저 같은 사람들 맨날 떠들고 사람들이 압력을 많이 넣으니까 선구매가 완료가 돼서 내년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현황은 지금 이런데요. 파이저의 mRNA 백신은 이제 영국이 긴급 승인해서 어저께부터 맞춰서 V-Day라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이 맞추고요. 모더나는 지금 긴급 승인 요청했고,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CMO를 맺었고 60자도 CMO 맺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과 그 중국 이 백신이 있는데 얘도 아스트라제네카 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이상을 맞춰서 군인하고 유학생, 출장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거, 그다음에 파이자 거, 얀센 거,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거를 확보를 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은데, 현재 완전하게 승인된 건 아직 없지만, 왜냐하면 다음 주에 승인 날 거니까요.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백신 제조 회사는 제넥신, 셀트리온 이런 데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서 만든 게 임상 2상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면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량 생산 제조 방법, 운송의 방법. 여러분들 그 독감 백신 때 사고 난 거 보시면 아셨죠? 그리고 이제 파이자 거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 70도씨 뭐 운송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러니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게 굉장히 정교하게 진두지휘돼서 코디네이션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각의 기술이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식약처가 해보지 않은 거, 한 번도 보건복지부가 해보지 않은 거, 한 번도 청와대가 맞닥뜨리지 않은 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탓할 거는 뭐 저도 한 수십 가지 되는데, 그렇게 탓만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 명의 목숨이라도 잘못되면 그건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거에 순발력 있게 결단력 있게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한다 하더라도 팬코로나 백신도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게 되면은 계절성 독감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최선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많이 확보해서 걸리더라도 치료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사회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는 좀 그 선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료제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 확보하고 이제 접종의 시기 같은 거나 아니면 누구 먼저 맞을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너무 늦지 않게 맞춰야, 뭐 영국은 4월 부활절 때 안전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전히 지금처럼 거리두기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미국은 뉴욕이 괜찮은데 우리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이게 이슈인데요. 지금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증상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만 된다면 다 중증 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감염된다면. 그게 지금 엄청난 의료적 그 부담으로 있어서 더 중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차지하고 있는 병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병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마다 다른 증상을 예측만 해낼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로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생물학적. 그리고는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냐면 기술적으로 돼요,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뭐 중증, 경증, 가발성,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그 감염된 사람들한테서 그 피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면역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mRNA를 다 모든 세포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중증의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앓고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마커들을 다 발굴을 해내면 AI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병원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지고 치료제 부담도 적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통계적인 거로 해가지고 그 나이가 많을수록 몸무게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왜 조금 앓고 넘어가느냐 유전자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그 유니스트에 있는 박종화 교수랑 제가 같이 이거를 좀 했었는데요. 보면은 아시아인들이 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결합하는 프로티에이즈의 어떤 부분이 좀 그 코케이션하고 달라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좀 헐겁게 잡히는 그런 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정보학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인종 간에 라는 걸 보였는데 그게 진짜 그러느냐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학생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바이러스 감염을 할 수 있는 유사 장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오가노이드라고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를 그 저기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 바이러스를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완벽하게 종식은 아니었어도 극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생활사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뭐 그냥 더불어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과학으로 보면은요 이제 학술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과학자들이 다 락다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실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실험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논문도 못 내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세계적 학술지에서도 보면 이게 느려요. 그 논문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전하니까 그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했었냐면 남들 연구 안 하는데 빨리 해가지고 논문 내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에디팅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랩에 못 가는데.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코로나 관련만 엄청나게 신속하게 심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심사 안 하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지나면서 뭐냐면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연구실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연구가 훨씬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공중보건,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이러스 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팬데믹을 다 얘기할 수 있냐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호 교수님 같은 사회학자가 나중에 다 해석을 해내려면 과학으로도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분자생물학자가 있어야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바이러스의 생활사가 어떤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보는 사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정책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되니까 결국은 생물학적 연구에서도 공중보건이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학자가 많지만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냐? 이거 정말 하나도 어려운 바이러스 아니고 가장 쉬운 바이러스예요. 분자적으로 보면 너무 좀 후져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최고 학술지에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저거 연구해가지고 최고 학술지에 안 나오는데 승진도 못할 거고 테뉴어도 못 받는데 왜 그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했고 2015년에 나왔을 때 다 무시했어요. 각지에서 나왔는데 너무 안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앤드루 파우치처럼 그 36년간 CDC에서 일하셨던 분은 바이러스 학자인데 그냥 아주 중요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구나. 그게 쌓여야지 이게 극복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최고의 무슨 뭐 화려한 것만 추구하던 게 아니라 진짜로 아주 밑바닥에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항공사들은 이 면역 패스포트를 내고자 해요. 이뮤니티 패스포트가 뭐냐면 백신 맞았는지 아니면 걸렸다 완치돼서 항체가 있는지를 따져서 비행기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가 실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니티 패스포트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여행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그런 나라는 여행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지금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뮤니티 패스포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WHO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면역 증명서를 좀 받자. 왜냐하면 이렇게 동서로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디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은 온갖 백신 다 맞아가지고 증명서 있었어야 됐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처럼 이제 WHO가 코로나 면역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뛸 때 그냥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아마도 서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다 망할 것 같지만 이거는 생명과학이랑 생명의학이랑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공학 기술이 반드시 극복할 거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자라 해가지고 다 올라간 게 아니었나.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로 저는 보여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안 사가지고 이제 큰일인데 샀었어야 되는데 알고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노동을 하지 않고도 과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랩에 앉아가지고만이 아니라 집에 앉아서도 있는 데이터 긁어다가 과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건데요. 지금 병원에 가서 선별진료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병상 차지하고 이게 20세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경증의 환자라면은 안 가도 되는 게 그러니까 홈테스팅을 하고 그냥 자가격리하고 아니면은 그 자가격리하는데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과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집에 있어도 됩니다 라고 하거나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이런 AI만 된다면 즉 셀프케어가 된다면 병원이 훨씬 더 케어해야 될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 로봇 공학에서 AI 결합한 것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셀프케어 쪽으로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